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 오늘 3일째인데요.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멘토 두 분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위드 이노베이션의 지용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너랩스에서 기술 책임을 맡고 있는 최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 학생들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지금 여기 저희가 중요한 건 요 원격 요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는 게 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나중에 다 저희 그 교육부라든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다 영상 자료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좀 다운돼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붐업되셔서. 아까 전에는 조금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우리들 실상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로 창출을 해내냐에 대한 것들을 바로 앞타임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멘토분들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두 멘토분들의 업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그 최재현 멘토님의 이야기가 좀 더 네. 듣고 싶은 게, 학생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생각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는 그냥 뭐 새로운 것 뭔가 남들보다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쪽에 몸을 담고 계신 건데, 뭔가 생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저는 그게 계속 일맥상통해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가 네. 달라진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아까 그 앞타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그게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네. 제가 이제 그 병역 특례라고 네. 그 이제 그쵸. 군대 그 대신에 업체에 예, 가서 예. 이제 대신하는. 거기서 맡았던 일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네네. 활용하는 어떤 일을 한 2년 넘게 했었는데 네. 그 데이터를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약간 뭔가 다른 사람들의 비밀 같은 걸 캐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똑같은 데이터도 뭐 이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고 저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고 얘는 왜 이렇게 나올까? 저건 왜 저렇게 나올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놀다가 재미를 느껴서 이런 걸 좀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네. 분야를 택하게 됐고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분야 이름이었는데 입학하고 나서 갑자기 네, 빅데이터라는 네, 네, 말이 맞아요. 이렇게 유행을 하고 그 빅데이터 위에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죠. 얹어지게 되면서 저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빅데이터를 하네라고 하다가 요즘은 인공지능을 하네라고 하고 계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밑에 밑단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뭐 IoT 얘기들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거대한 그 저장 장치, 연산 장치, 클라우드가 네 좀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얘기해서 빅데이터가 네, 필요한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하나에 융합시켜서 분석해내는 게 인공지능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거 동떨어지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각각의 분야가 잘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앞으로의 얘기를 했었던, 그리고 그때 가서야 이제 스카이넷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업체로 가셔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거리감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 같은 거를 좀 했는지, 학생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노력 같은 것들이 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그 PR인데요. 네. 홍보죠, 퍼블릭 네 홍보. 홍보인데요. 그 인공지능은 홍보의 그 원 오브 댐입니다. 그래서 네. 인공지능을 딥하게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념이나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돼서 그 관련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분들한테 직접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실력을 바탕으로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자료들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발로 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생분들이 발로 뛰면서 뭔가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국은 정보를 좀 많이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전에 멘토분들은 학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넷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읽어라.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융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두 분들은 그럼 학창 시절에 지금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거든요, 멘토분들에게. 자, 지금 만약에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 그때 내가 이것 좀 했으면, 뭐 그런 어떤 아쉬움 같은 거는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중학교 시절을 바라보면서 조언 같은 걸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저는 그러니까 철학책을 뭐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그런 표현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판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짜여준 스케줄에 맞춰서 일과를 보냈고 이제 부모님이 기대하는 어떤 그 바로미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좀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들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하라. 저는 그래서 항상 무섭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보면 공부하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실까봐. 최지훈 멘토님은 그러면 뭔가 좀 조언하고 싶었던.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이렇게 폭넓은 학생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제 국한된 얘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약간 이제 시키는 대로 모범적으로 살아서 이제 공부하고 공부해서 대학원 가고 약간 이렇게 살아서 네. 지금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멘토분은 이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연애를 하고 싶었. 연애를 할 많이 좀 연애는 해보고 뭐 싶었다. 나름 뭐 이런 했습니다.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근데 그 요즘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문학적인 소양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경험을 많이 해서 그 경험을 많이 해야 인문학적인 소양이 쌓인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이라 좀 애매하고 정말 좋아하는 거, 공부 이외에 좋아하는 거를 좀 제대로 하는 경험이 한두 가지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건 정말 저한테 국한되는 얘기인데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저도 항상 후회하는 게 영어이긴 합니다. 아마 네. 여기 대부분의 우리 맞습니다. 어른들 모두 영어에 좀 약간 후회감이 들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랑 전 세계 다른 이제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전공 지식 말고 그들과 뭔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려면 이제 영어는 이제 도구 같은 역할이죠. 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불편한 게 조금 후회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네, 갑자기 영어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은 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iOS에서 지원하는 시리도 있고요. 최근에 대해서 맥 OS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글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항상 그 가상 비서 얘기할 때 음성 비서가 꼭 따라 나오잖아요. 최근에 CES에서는 아마존의 그 알렉사가 엄청나게 좀 붐업이 돼 있고요. 한글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 항상 많이 해요. 한글을 알아듣는 걸 되게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영어 얘기가 나와서 영어는 되게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 문장을 분화해서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전치사 구고, 그래서 얘가 목적하는 게 뭐고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가 뭐고를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네. 그런 기초적인 분석 툴이 영어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국제 학회 논문을 내려면 네, 영어로 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저명한 컨퍼런스에 실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 학생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중국어도 좀 잘 맞습니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학생도 영어를 연구를 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요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면서 한글 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네. 영어만큼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막 못 쓸 정도는 아니다. 뭐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한글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챗봇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한글을 분석하는데 영어를 분석하는데 뭐 다양한 언어들이 저는 있을 좀 거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네. 그 영어라는 게 사실 영국이 쓰던 언어였잖아요. 근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인도를 지배할 때, 그 식민지로 삼을 때 한 13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언어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창씨개명으로 되게 촌스럽게 식민 지배를 했었다면 영국 같은 건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이제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만큼 언어라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무너져가는 시기였는데 또 슈퍼 파워를 가진 미국이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어는 굉장한 자본주의 언어이고요. 그래서 뭐 학회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 그러니까 뭐 개발자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홍보를 하는 분들 그 입장에서도 보면 그 언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좀 많이 기반을 두고 개발을 하거나 좀 적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결국은 말, 언어인 거니까요. 그것을 분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예 바로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저는 그 미리 받아놓은 사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했는데 동시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공유마켓 우리 여고생들이 가장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참 이게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생기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인공지능 연구원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우리 최재훈 멘토님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그 직업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맞아요. 하는 직업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를 제가 봐도 그걸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지식,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은 약간 공대 쪽 느낌인데 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 현상을 해석하고 어떤 걸 만들어줘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약간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랑 맞아요. 같이 일을 해야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네. 있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꼭 공대를 가서 컴퓨터를 공부해야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직업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두루두루. 조금 첨언하면 결국은 그 인문학에 대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문과 이과잖아요. 이과생들에게 문과의 어떤 영향력, 이 성향이 좀 많이 보여야 한다라는 게 계속 강화가 되어 왔었잖아요. 우리 IT 기술 산업업계에서. 특히 이 뭐 아이폰의 개발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폰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네. 도입이 되면 이제 기사분들을 대체하는 일자리가 생겨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서빙하는 그 네. 서버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대신하는 이제 직업이 생겨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네. 그 인간이 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특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광산에 가서 뭐 채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야에서 인공지능 직업이 좀 새롭게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약간 사람이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네네.
AJ 알파에서 질문을 해줬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도 조금 약간 질문에 맥이 안 잡히는데 인공지능을 상용화한 사례를 좀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업화라는 게 이제 돈 버는 걸 의미하시는 네, 거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거는 그 최근에 SK텔레콤의 누구도 네, 런칭을 했죠. 기가 지니도 그렇죠, 있었고요. 기가 지니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 디바이스 팔 때 인공지능 하나 넣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정 잡는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사용료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업화를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해주신 챗봇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멘토분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다시피 뭐 저희들은 인공지능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꿈꾸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얼마만큼 편리해지느냐의 이슈에 맞습니다. 네. 담겨 있는 거니까요. 인공지능도 그 얘기 안에서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이거 조금 제 생각과는 다른 답변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저희가 그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채팅창에서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두 분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을 하기까지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꼭 누구 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저는 그러니까 직업을 규정하는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사실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뭐 흔한 말로 이제 9 to 6,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네, 네. 직장에서 직업을 하고 있는데요. 싫은 일을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거기에 빠져서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약간은 피상적인 그 말 같기도 한데 굉장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나중에 혼란이 좀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하루에 10시간씩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다면 직업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지현 멘토님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잘하는 일, 그 두 개의 밸런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저는 게임 좋아하는데요. 뭐 이러면 네가 페이커보다 잘하니? 뭐 이렇게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어지는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네네. 요 질문부터 답변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으로 번역이 더욱 완벽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구글 번역이나 최근에 뭐 네이버가 한창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팝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여행사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걸 전제로 네. 했을 때 해외여행할 때 가장 큰 허들이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도입을 했을 때 여행사에서 도입을 했을 때 뭐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상업화를 하면 좀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어 있고요. 그 사용자들이 직접 돈을 내는 모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사이트가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리뷰를 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모국어로 리뷰를 달아놔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탈리아 사람이 다룬 리뷰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번역을 해서 한글로 보여주도록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이 회사는 구글에다가 돈을 내고 이걸 번역하는 모듈을 심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네.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우리 학생들 많이 이용하는데 페이스북에 가끔 가다가 해외 원문 사이트나 해외 원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GPS 정보를 그 받아들여서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업화라는 게 꼭 어떤 맨 밑단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이 알아야 될 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도 충분히 상업 간의 상업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약간 B2B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영역으로도 이미 번역은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었잖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결국은 즐거워하는 일을 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여기 이어지는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 얘기 잘 해주셔야 돼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자, 보통 하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즐거워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차이도 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했다기보다 저는 계속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왔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좋아하는 일을 좀 빨리 찾은 편이어서 네네. 그 길을 따라왔고, 어찌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니면 다른 기업,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경제적인 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뭐 졸업을 하는 시점에 이제 기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됐을 수도 있죠. 네네. 네, 해야 하는 일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고, 내가 그렇죠.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은 다른 건데, 이런 네, 고민을 네,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선택하는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의 케이스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영화 쪽에서 전문 기자로 이제 10년을 일을 했었는데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영화 한 편으로 2박 3일 동안 밤새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영화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전문 기자라는 그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도태가 됐지만 예전엔 잡지나 신문이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쪽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의 그런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글을 쓰는 직업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하게 되면서 이제 겪게 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거에 또 부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싫어하는 영화를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그걸 맞춰줘 그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속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쌓아가면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일 혹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은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일을 더 고도화해서 이제 뭐 더 다른 일로 파생시킬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일에 그 몰입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회사에서 요구하게 되는 일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어떤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멘토분들이 다 동일한 답변과 대답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결국은 본인이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분들한테 사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좋아하는 걸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시간이 학생들이, 없어요. 중고등학생, 그리고 시키는 게 많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네. 너무 학교에 쫓기기보다 좋아하는 걸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네. 하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해보고, 또 근데 재밌으면 열심히 좀 하는 해보고. 것도 네. 다 도움이 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화 좋아하면 영화도 많이 보고, 스포츠 좋아하면 스포츠도 많이 보고 하면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바람직한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그 자리가 진로 체험이잖아요. 네. 진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직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 그러니까 직업도 사실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9 to 6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도 사실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을 찾아가는 게 그야말로 진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국한될 필요 없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하고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진로 체험 과정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어른들도 같이 풀어나가야 숙제니까요. 자, 그럼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ISI의 질문입니다. 우리 참 어려 보이는 남학생인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인가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통계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GE나 P&G 같은 굉장히 네, 네. 그 굴뚝 산업을 대표하던 기업들이 네, 맞아요. 체질 개선을 하면서 4차 산업에 이제 이미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GE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년 동안 6천 명을 이제 선발해서 그 전담 G는 부서를 제너럴 모터스 네, 일렉트로닉 제너럴 모터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보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패러다임 안에서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는 그 걸음마 단계가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기존 제조업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얘기했던 3차 산업혁명의 주축이었던 기업들도 지금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최재현 멘토님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던 시대에서 이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이 아직도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네, 이해도가 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대기업이 몇 년간 돈 벌 생각 안 하고 이쪽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키우지 않으면 돈이 조금 안 된다고 중간에 접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영영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네. 요즘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따라가야겠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많이 뭐 따라가야 된다고 물리적인 생각합니다. 한계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뭐 사실 인공지능의 근간이었던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커다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약간 괴리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뭘 만들고자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맞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많아지는 상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는데 10만 건이 생기면 굉장한 걸 할 수 있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1000만 건, 1억 건, 2억 건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패턴이 이제 음. 고착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는 우리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의 문화가 녹아 있는 우리만의 데이터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활용을 좀 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뭔가 좀 전환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또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내수의 규모의 차이는 사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전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 좀 더 경주할 수 있는, 저희는 손기술이 되게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를 그 확보하는 그런 기술도 훨씬 뛰어나고, 실제로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그 활약하시는 뭐 여기 코노랩스 쪽도 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는 그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실리콘밸리 나가려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게 재밌는 일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면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실리콘밸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 분야에만 어느 정도 그리고 이 IT 업계에서 그 자신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그 인재들은 어느 곳에서 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대부분 같은 얘기기는 한데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원래 들어왔던 질문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이건 아까 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대학교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전공을 봤고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 매체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 매체라는 건 결국 그 이제 대중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인데 네, 네.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매체에서 일을 하게 되려면 어떤 전공을 좀 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 중요해서 이제 이 길을 걸어와 오셨다 요 얘기이신 거죠. 최재 멘토님도 거의 동일하신가요? 네, 저도 거의 동일하고 저도 과의 전공을 먼저 보고 선택을 했는데 한 가지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 이름만 보고 선택하면 굉장히 대학을 들어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네. 과 이름만 보고 이제 추측을 하죠. 아, 이 과는 이런 이름이니까 이런 걸 할 거야. 근데 막상 들어가서 배워보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아보셨으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과에 들어갔는데 거의 반 이상이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 싫어하시는 그렇죠. 학생들 많잖아요. 네, 네, 네. 컴퓨터과라고 해서 뭔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왔다가 그 밑바닥에 깔리는 수학 기초 때문에 포기하는 포기를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알아야 어떤 과를 진학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죠. 아까 뺑글뺑글 도는 얘기인데 좋아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과 이름만 보지 마시고 그 과가 실제로 어떤 걸 공부하는지까지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광운대학교라고 이제 공대에서 그래도 조금 광운대학교 공대 전문적인 대학인데 컴퓨터 공학과의 학생분들을 좀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원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인기 있어서 가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학생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나 무엇 할래라는 것을 도전하는 게 이건 저번 멘토분들 중에 26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창업하셔서 그분이 이제 그랜마찬이라고 O2O 쪽인데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반찬 가게의 중개 어플을 만드셔서 배달까지 해주시는 거를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게 이 생각이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창업 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 이 방송 원격 솔루션 접속해서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창업 동아리로 되어 있고 각각의 주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최근에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스타트업에 있기도 하고 두 분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창업 경험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얕은 수준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근데 그 외부의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던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은 그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창업을 그러니까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가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사를 그 차렸을 때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일을 잘 해내야 될 수 있는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 노력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현 멘토님도 한마디 좀 보태주시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창업을 하신 거니까 어린 나이에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 분명히 인생 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나이 때에 창업을 할 때 그냥 약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요즘 붐이라니까 남들이 다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명확하면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다 보면 그게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기가 어렵든 네. 그 경험 자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경험을 일단 우선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그러니까 마크 선택을- 주커버그는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나이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한 게 엄청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그 경험과 그런 또래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이 뭐 대학 생활을 하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학생분들의 질문이 더 이상은 좀 많이 없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가상비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들 해요. 저희 같은 기자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아마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가상비서 얘기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 가상비서가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로 좀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도 일단 명칭은 지금 미정인데 그 이 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숙박 컨시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왜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잘 된 컨시어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인간만큼의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즉각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가상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숙박 쪽에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 이제 그런 뭐 시리나 뭐 구글 나우나 알렉사 같은 가상 비서가 각광받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대중들이 인지하기에 쉬워서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네. 가장 접하기 쉬운 네. 서비스여서. 그리고 일반인들은 인공지능 하시면 이제 점선을 찍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말을 하면 대답을 하고 네, 내가 네, 시키는 네. 걸 수행을 하는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다 맞아요. 보니까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서비스들이 사실은 플랫폼이고 거기서 각자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서드 파티들이 엄청 많이 협업을 해서 그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 가고 맞아요. 있는데, 결론은 대중적이고 쉽고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바로 들어왔어요. 아까 창업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건 너무 광범위해서 저도 질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창업을 하려면 무슨 기술과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창업을 하려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요 질문에서 학생한테 무슨 기술과 전공이 있어야 창업을 하나요는 조금 맥락이 다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창업이잖아요. 네, 아까 그 반찬 가게 했던 그 네, 친구 네, 네. 얘기했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반찬을 파는데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잘 알려지지 않고 연결 통로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이어주겠다라는 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연결해주기 위해서 앱을 사용하든 그렇죠. 뭐 그런 웹사이트를 네, 네. 만들든 이제 하면 되는 거는 이제 부수적인 방법들이고, 그렇죠. 이 분들이 파는 반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문제 의식이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꼭 뭐 컴퓨터로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게 창업이 아니라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이냐만 있으면 그 밑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실행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실행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맞아요. 내가 굳이 그걸 못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만 있으면 창업은 뭐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그것도 이제 근사한 말인데, 저는 그러니까 브랜드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사람들의 잠재된 그 어떤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창업의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잠재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의 관점에서는 또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질문에 수정돼서 들어왔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창업을 하려면 무슨 기술과 전공을 가져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네, 공부 굉장히 오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수학을 좀 많이 잘하셔야 돼요. 네. 현실적인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인공지능 그런 멘토분들의 현실적인 경험이 우리 학생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공부 많이는 한 얼마큼입니까? 사실 인공지능 싸움이 그 승자 독식 구조를 갖고 있어서 네,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아니면 내가 특정해서 파고 있는 이 분야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내 거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이길 수가 없어져요. 최근의 트렌드죠. 네. 한 분야에서 1등이 나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 그 특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걸 전 세계로 소프트웨어를 전송해서 팔아먹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박사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요. 충분히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예,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 무슨 기술과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일단 데이터 마이닝 전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분석에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시스트라고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세미나나 저희 IT 쪽 업계에서 그 뭐 포럼 이런 것들을 보면 데이터 사이니스트가 무엇일까요? 데이터 과학자가 무엇일까요? 이런 포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치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 이거에 하나의 길목이냐처럼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과 고르는 거랑 비슷한데 제가 대학원을 갈 때 이제 저희 지금 지도 교수님 말고 이제 그 친했던 다른 교수님이 하신 네, 말씀이 패턴 인식이랑 네. 데이터 마이닝이랑 인공지능이랑은 밑에 파보면 다 똑같다. 그렇죠. 위에 표현된 거가 다를 뿐이다라서 사실 컴퓨터를 저도 데이터 마이닝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친구 뭐 비전을 공부하는 친구도 밑에 내려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수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분야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갑자기 퍽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먼저 발달을 했고요. 그렇죠. 클라우드라는 게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막 다 쌓아놓을 수가 있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저 쌓여있는 데이터 갖고 뭘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명칭이 되기 시작했고 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멋진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얹혀진 거라서 맞습니다.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에요. 굳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나눠놨을 그렇죠.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결국은 수학 공부. 네, 분야는 저도- 일맥상통한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자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저희 그 계속 전공을 그렇게 해오신 멘토분께서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단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분들한테 향후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딱 꼬집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수학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까지는 많이 모르지만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게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임의 꽃이 이제 MMORPG인데 그렇죠. MMORPG를 즐기는 사람은 엄청 많고 사용자는 많지만 MMORPG를 만들기 위한 그 프로그래밍단의 기술은 정말 하이엔드 기술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이랑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결국 그걸 하려면 약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네, 필요하죠. 네. 그 게임 얘기 나와서 뭐 LOL이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서 오버워치 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들인데 결국은 그 게임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얼마만큼 상대를 잘 이길 수 있느냐를 고민을 네, 하지 네.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지 그 안에 뭐 캐릭터 그래픽은 누가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걸 좀 더 공부를 궁금해하면은 앞으로의 길이 좀 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나왔고 우리 멘토분들의 어떤 과거의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면서 시간이 벌써 45분이 지나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에는 지용진 멘토님 그리고 최재현 멘토님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저희 멘토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얘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의 얘기는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은 오전에 클라우드 그리고 오후에 빅데이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니까 많은 창업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네, 오늘 그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분 사회자님을 네, 네. 빌어서 이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나 이제 최재훈 멘토님께서 들었던 말씀이 뭐 결정적인 귀감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많은 경험,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고 공부하시기 바쁘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꼭 고민하고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 들리실 텐데
저희 안에서 박수 치고 지금 난리예요. 특히 여고생분들이 엄청나게 박수 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저희는 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